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정유학 담당하는 전유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10월에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싱가포르 컨퍼런스를 하나 갔다 와서 발간했던 자료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갔다 온 이 APEC이라는 컨퍼런스가 아시아 석유화학 컨퍼런스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가시면 오일업체 CEO들부터 해서 에너지 전문가분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최근에 이 업황과 관련된 주요 이슈나 아니면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사가 이제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다가 3년 만에 처음 열려서 직관을 갔다 왔었고요. 주요 아젠다들은 이제 여기 좀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나중에 자료로 따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드리면 사실 뭐 여러 번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석유화학 시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했을 때 이 석유화학 시황이 진짜 안 좋구나라는 걸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여기 그림 3번에서 보시면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베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시황이 언제가 바닥일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올해는 아니다라고 답변한 비중이 한 80% 정도가 됐었고요. 그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내년이라고 봤었고 나머지 절반은 내후년 이상으로 좀 바닥의 시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관련자들이, 이 업계 관련자들이 시황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냐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설베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텐데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눠서 이제 뒤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제 시황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요인으로 첫 번째로 꼽았던 건 아무래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확대됐다라는 점을 좀 꼽았던 것 같습니다. 그림 10번에서 보시면 이 지난 2, 3년 동안 석유화학의 피드스탁 그리고 그 피드스탁의 피드스탁까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고요. 내년 이후부터 이제 플래츠에서 전망하고 있는 건 고점 대비 가격이 20, 30% 정도 빠지긴 빠진다. 근데 레벨 자체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역별로 그리고 피드스탁별로 이 에틸렌 생산 비용을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 피드스탁이 다 가격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제일 싸다고 하는 미국의 ECC 같은 경우에도 이 생산 코스트가 30% 정도 더 올랐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유가나 가스 가격이 높은 레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크래커들한테 좀 원가적인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불편한 부분은 사실 이 지정학 갈등이라는 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게 되어간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림 12번에서 보시면 9월 달에 이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수입 가격 상한선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바로 러시아가 이제 니네한테 가스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이성적인 상황이라면 가스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스 가격이 오히려 좀 많이 빠졌었던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게 되게 이성적인 상황이 아닌 건데 한편으로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지정학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게 아닌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운 게 여태까지 많은 제재들이 발표가 됐었지만 사실 본격적인 시작은 12월 5일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12월 5일부터는 이제 러시아산 해상 원유에 대한 수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임팩트가 얼마나 올지는 12월에 진짜 가봐야 아는 거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조금 오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무래도 9월 말 기준으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천연가스 재고를 상당 부분 비축을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구매 수요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파악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 여기서 더 채우지 않고 유럽 국가들이 이 재고 쌓아놓은 가스만 쓰면 한 2달 반에서 3개월 정도 이제 쓸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0월이니까요. 적어도 12월까지는 조금 무난하게 버틸 수 있다는 말이 될 텐데 문제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다 잠겨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추가적으로 더 이상 비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2월이 지난 내년 1, 2월 동절기는 과연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절기의 가스나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조금 있었고요. 이번 컨퍼런스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미국의 재무부 차관 한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G7 국가들의 이 원유 가격 상한선이 도입되게 되면 내년에 가스나 이 유가 같은 에너지 가격은 굉장히 안정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중국이랑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굳이 30~40% 정도 싼 가격에 이 유럽 국가들한테 공급을 하겠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자체가 조금 없을 거라는 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두바이가 한 100불 정도 됩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내년 되면 뭐 중국의 수요 둔화라던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레벨 자체는 조금 빠질 수 있겠지만 한 80불에서 85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벨 자체는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에너지 가격 자체는 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얘기가 됐었던 부분은 수요 둔화라는 부분입니다.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지금 주요 국가들이 다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전방 수요가 전반적으로 다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좀 동의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사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난 일요일에 당대회가 끝나긴 했지만 부양책이나 뭐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기존과 좀 다른 기조를 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기조가 조금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위안화가 지금 거의 14년 만에 가장 최저치까지 빠져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금리를 조금 더 내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에서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3년 동안 중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풀어놨었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 LGFP 채권도 내년부터 만기가 좀 집중적으로 도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특히 이제 시진핑 정부가 장기 집권 체제를 확고하게 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양책을 좀 가져가겠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학업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수요 측면에서 이래저래 좀 기댈 곳은 없어 보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학업체들한테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얘기가 좀 많이 됐었던 부분들은 증설입니다. 시클리컬인 만큼 증설에 대한 얘기를 사실 피할 수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주요 제품들은 다 내년까지도 증설이 많이 들어오는 사이클입니다. 뭐 에틸렌 프로필렌에서부터 시작해서 PEPP도 그렇고요. 사실 ABS도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증설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 폴리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증설이 들어오는 거에서 한 70에서 80% 정도는 다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단순히 이제 물량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또 하나 부담스러운 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크래커들의 평균 사이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인 거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규모의 경제라는 게 더 생기기 때문에 원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기존 업체들보다 이 신규로 들어온 중국 크래커들의 원가 경쟁력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기존 업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물량적인 부담도 있지만 원가적인 부담도 같이 작용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증설 중에서도 최근의 트렌드는 이 인터그레이션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이 됐었고요. 과거에 이제 증설이 많이 이루어졌었던 거는 예를 들어 LG화학이나 뭐 롯데케미칼처럼 이 기존의 크래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내가 규모의 경제를 갖기 위해서 나의 몸집을 키우는 형태의 증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들어오는 건 위에 있는 업체들이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업체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나의 설비를 이 통합시키는 형태의 인터그레이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들어오는 크래커들의 인터그레이션 여부를 나눠서 보시면 절반 이상인 60% 정도가 이 리파이너리랑 통합이 되어 있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을 조금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숑홍이랑 롱숑 페트로케미칼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이 두 회사의 CEO분들도 다 오셔서 이제 이 업황과 이 자기들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었고요. 이 업체들이 원래 뭐 하던 업체들이냐면 TPA랑 PET 같은 화석 원료를 만들던 업체들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필요한 PX를 이제 원래 과거에는 국내 정유사들한테서 많이 구매해 갔었지만 2018년도엔 이제 PX를 자급자족하기 시작했고요. 이 PX에 들어가는 MX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CDU를 같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CDU를 돌리다 보니 납사가 나오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C2, C3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는 뭐 ABS, PC 이런 추가적인 다운스트림까지 다 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서 가장 위에까지 올라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중국 안에서 증설이 되는 형태가 이렇다 보니 이 지역별로 정제 설비가 통합되어 있는 비중을 좀 비교해 보시면 중국이 다른 지역들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리파이너리 중에서 한 80%가량은 다 화학 설비와 통합이 되어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런 행태는 중동이나 북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비교해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이 화학이나 정제 설비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걸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그레이션 증설 안에서도 최근에 트렌드는 COTC라고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COTC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오갔었고요. 이 COTC라고 하면 크루드 오일 투 케미칼이라고 해서 이 원유에서 화학 제품을 바로 생산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4, 5년 전부터 좀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상업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올해 추가적으로 상업 가동이 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중국이라는 점인 거고요. 인도의 릴라이언스라는 업체도 나도 이제 COTC 할래 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COTC는 거의 다 중국 업체들이 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COTC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인 방식과의 COTC의 과정을 좀 비교해 드리면 지금 전통적으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구조는 이 크루드 오일을 리파이너리에 넣고 거기서 나오는 납사를 다시 크래커에 넣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OTC 공정을 활용하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원유를 스팀 크래커에 바로 넣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건데 사실 아직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성숙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 COTC 기술을 1세대, 2세대, 3세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3세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2세대가 가장 기술 성숙도도 높고 조금 상업화가 실제로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헝리 페트로케미칼처럼 이 COTC를 돌리고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것은 원유를 넣어서 납사를 최대한 많이 뽑아낸 다음에 화학제품 생산수율을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 리파이너리에서 지금 아시아 업체들이 납사를 만들면 대략 15% 정도 나옵니다. 이 COTC로 이 납사를 만들게 되면 대략 40에서 50% 가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화학 제품 수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텐데 이 점이랑 화학을 되게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면서 시황에 조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유틸리티 같은 에너지를 함께 쓰기 때문에 고정비가 줄어든 효과도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가장 좀 의미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화학 제품 수율 극대화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유사들한테 가장 큰 고민은 개솔린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메꿀 만한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 이 그림 33번에서 보셨을 때 의미 있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석유화학 피드스톡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정유사들은 이 리파이너리에서 화학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도 케미칼 일들을 최대한 올리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정제 설비가 통합되어 있는 정도에 따른 케미칼 일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이 COTC를 적용하는 게 다른 것들보다 케미칼 일드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가장 많게는 80% 가까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보면 정유사들 중에서 화학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COTC라는 공정을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일단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정유업체들은 화학으로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 될 것 같고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오일이 이제 내년부터 아마도 이제 건설을 시작하게 될 샤인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아젠다로 좀 얘기가 됐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탄소 감축, 에너지 전환이란 이슈였습니다. 이 부분은 3, 4년 전부터 이제 주요 아젠다로 계속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올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 대부분이 이 시황을 좀 어렵게 힘겹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탄소 감축에 대한 압박이 더 작용하는 것도 조금 더 어렵다,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던 설베이는 아니고 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설베이에 대한 결과가 좀 공유가 됐었는데 이 지속 가능한 투자를 왜 계속 하려고 하냐라는 답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는 모르겠고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나머지 종류는 나머지 답변은 사실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었지만 이걸 좀 취합해보면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 사업의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걸로 좀 위협적인 요소로 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조금 공유가 됐었던 내용인데 자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포지셔닝을 좀 비교해 줬습니다. 보면 저탄소 쪽에 돈을 많이 쓰는 업체들, 가장 대표적으로 오스테드 같은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포지셔닝이 확실히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고탄소 산업, 그러니까 전통적인 오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쪽에 돈을 많이 쓰는 업체들은
이 저탄소에 돈을 많이 쓰는 업체들보다 밸류에이션 포지셔닝이 조금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아까 여기 설문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말고 기업들이라면 누구나 나의 밸류를 좀 올리고 싶어 할 텐데 그러려면 이 저탄소 쪽에 조금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임플리케이션을 좀 줬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을 잘하는 것도 이제는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오갔었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건 MSCI에서 발표한 데이터고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의 데이터가 녹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5년 동안의 실제 데이터가 반영이 된 거고요. 보시면 ESG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본 조달 비용이 화끈하게 떨어지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리는 당연하고 신흥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예전처럼 금리가 되게 낮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내가 이 ESG에 쓰는 코스트 대비 베네핏이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유동성이 점점 걷어져 가는 시장에서는 코스트 대비 베네핏이 훨씬 더 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쓰는 거가 부담스러울 수 있더라도 이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ESG에 대한 대응, 특히 이제 탄소 감축이나 에너지 전환의 대응이 조금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필요성을 인지시켜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했었던 기업들 대부분 이런 쪽에 같이 발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너무 우울한 얘기만 드렸는데 그래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썼던 국내 업체들한테 주는 임플리케이션을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그림 45번에 있는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유학 생산설비 인터그레이션, 그리고 이 피드스톡과 다운스트림의 다변화,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탄소 감축에 대한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너무 뻔한 얘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일 또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인터그레이션의 중요성이라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화학업체들보다는 정유업체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터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에 따라 수익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 이 리파이너리만 돌리는 경우에 아시아에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파이너리 기준으로 배럴당 한 0.7불 정도의 마진이 됩니다. 근데 케미칼이랑 통합시켜서 돌리게 되면 배럴당 한 2불 가까이 이 수익성이 3배 정도 더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유럽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통합시켜서 돌리면 안 한 것보다 이 수익성이 2배 정도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COTC에서 말씀드렸던 유틸리티를 같이 쓴다는 것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 중에서는 내 피드스톡을 내가 직접 쓴다는 것도 어떤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정유사들은 퓨어 리파이너리로서만 활동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걸 거고요. 정유에서 화학으로 무조건 내려오면서 이 통합시키는 것이 얼마나 수익성에 중요하냐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S-Oil도 지금 퓨어 리파이너리로서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내려와야 되지 않냐라는 걸 조금 시사시켜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화학업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원가 경쟁력이 더 높은 업체가 어쨌든 나의 경쟁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화학업체들이 이 CDU라는 걸 지금 다시 신규로 하면서 위로 올라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명확하게 개솔린 수요는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CDU에 신규 진출하는 건 조금 무모한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화학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이 피드스톡과 다운스트림을 다변화시키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피드스톡의 다변화라는 건 너무 오래전부터 강조가 되어 왔었어요. 실제로 2013년도에 대만에서 이 APIC라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때 주제가 피드스톡 다변화의 중요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 보시면 피드스톡의 다변화는 어느 정도 좀 갖추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이 이제 납사 대신에 LPG를 한 20-30% 정도 혼합해서 쓰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은 미국에 이제 에탄 크래커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유사들이랑 제비로 돌리는 크래커에는 중진류나 부생가스 같은 것들도 이제 피드스톡으로 좀 쓰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드스톡에서는 어느 정도 다 변화를 할 만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 다운스트림 다변화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제품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이 마진 추이를 보시면 항상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전방 산업의 사이클이 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일 거고요. 예를 들어 이 석유화학 제품마다 전방 산업이 각각 다를 텐데 내구재와 비내구재 사이클이 항상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제품들의 마진이 항상 다를 거고, 또 하나는 또 제품마다 증설이 이루어지는 사이클이 다를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품마다 항상 마진이 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은 이 다양한 제품을 가져가는 것들이 이 최대한 이익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고요. 이걸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무래도 이 그림 5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는 게 뭐뭐 만드냐라는 걸 좀 구분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색깔이 없는 것들이 아로마틱과 올레핀, 폴리올레핀을 다 만드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없는 동그라미들의 캐시 마진 레벨 자체가 좀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컬러가 있는 것보다 좀 높은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결국 이 그림이 이제 보여주는 의미가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캐시 마진이 높아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업체들의 이 다변화의 필요성을 좀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이익 체력에서도 사실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이익 체력이 확실히 좀 달라요. 예를 들어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은 그래도 좀 다운스트림 다변화가 이루어져 있는 편인데, 이 타이탄이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가 좀 P나 PP 같은 범용 제품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이클이 좋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다 같이 좋으니까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운 사이클일 때는 이익이 빠지는 속도나 그 폭 자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럼 이 타이탄이나 대한유화 같은 업체들에게 주는 임플리케이션은 다운스트림 다변화라는 전략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탄소 감축에 대한 대응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업체들 대부분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조금 감이 잘 안 잡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고무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그림들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 업체들 전부 다 환경회계 비용이라는 걸 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이 리사이클링이나 아니면 리사이클링 관련된 제품을 개발한 연구개발비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매출액 대비 그래도 비중을 좀 비교해 보시면 해외 업체들 대비 국내 업체들이 레벨 자체가 좀 낮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해서 조금 어떤 적극성이라는 게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이 글로벌 업체들이 확실히 지금 이 올게닉 인베스트먼트 중에서 저탄소 쪽에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쓰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메이저 업체들이 전체 투자액 중에서 저탄소에 썼던 게 정말 많으면 뭐 20%, 뭐 적으면 5% 정도가 됐었는데요. 5년 뒤에는 이 비중이 뭐 거의 50% 가까이 올라갑니다. 각각 회사별로 비교해보면 적어도 이제 2배에서 5배 정도는 늘어난다는 건데,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자체가 이제는 좀 신규 사업, 특히 저탄소 관련된 쪽으로 무게중심이 아예 변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메이저 업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업체들이 그래도 이 업스트림 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출되는 탄소량 자체가 많아서 그 압박을 가장 많이 받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메이저 업체들이다 보니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ESG 압박을 가장 많이 받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 2년 전쯤이었나요? 블랙락이 엑슨모빌한테 이런 식으로 ESG 안 하면 투자한 돈 다 빼버릴 수도 있어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엑슨모빌이 이제 ESG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같이 가져가는 그림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 메이저 업체들은 탄소 감축이라는 거에 좀 앞장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땡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압박도 없고 시간을 조금 벌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다운스트림 업체들도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좀 큰일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컨퍼런스에서 나왔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은 에너지 업체들이 저탄소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 왼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거였었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자체를 개편하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것들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리사이클링이나 아니면 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이런 CCUS 기술들이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국내 업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했거나 뭐 조금 더 이 힘을 쏟고 있는 탄소 감축에 대한 전략을 보시면 대부분 이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거에 조금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리백에 가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리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한다던가 뭐 CCUS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식인 거고요. 뭐 르트케미칼도 그렇고 뭐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대형 업체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사실 단기에 조금 돈을 그나마 적게 쓰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저탄소화에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구색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3년, 5년 뒤에 똑같이 앉아서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이나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자산들이 좌초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이 행태라면 3년 뒤에 5년 뒤에 똑같은 고민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것보다는 좀 구조적인 이 사업 개편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메이저 업체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나누어 보면 리사이클링이나 CCUS 같은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이 DNA 자체를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이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인 거고요. 그러니까 발전원 자체를 이제 바꾸겠다라는 방향인 것 같고 또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수소 발전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원유나 가스를 탐사를 해서 이걸 이제 생산을 해서 이거를 그냥 판매하는 정도의 비즈니스였다면 이제는 화석 연료가 아니라 아예 비화석 연료로 조금 바꿔서 발전원 자체도 바꾸고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도 조금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내 업체들도 사실 조금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후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투자하는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 후자에 대한 대응이나 투자가 훨씬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업체들이 훨씬 투자하기도 좀 더 편안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에서 내년까지 좀 좋게 보고 있는 업체들을 좀 요약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일단 시황부터 말씀드리면 앞에 처음에 5가지 말씀드렸던 것들 뭐 에너지 가격이 올라와요. 뭐 수요가 조금 둔화되어 공급이 계속 너무 많아요. 중국 업체들이 엄청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와요. 라는 것들을 근거해서 보면 남은 3달이나 내년까지도 시황이나 주가가 되게 의미 있게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조금 업황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인 거고요. 근데 그래도 이 말씀드렸던 임플리케이션 3가지에 다 부합하는 업체들은 다운 사이클에서도 밸류에이션 방어가 상대적으로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음 업사이클에서 올라올 때도 주가 탄력도가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부합하는 업체가 누굴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이 S-오일이랑 LG화학 하나솔루션 정도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고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퓨어 리파이너리로서 아마 플레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이 샤인 프로젝트 건설이 시작되고 아마 2026년부터 가동이 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던 임플리케이션 중에서 2개가 부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그레이션이 되는 것과 다운스트림 다변화가 같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랑 하나솔루션은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는 거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너무 잘 이루어졌던 회사인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지난 10년, 15년 동안 사실 석화가 아니라 뭐 LG화학은 배터리나 뭐 소재,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쪽에 조금 투자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계속 적자였었던 부분들 뭐 혹은 좀 돈을 많이 못 벌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푸대접을 받았었던 것도 일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결실이 조금 완연하게 좀 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기존의 석유화학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사업의 이익이 훨씬 더 커집니다. 내년에 연간으로 이게 조금 더 뚜렷해지는 거고요. 단순히 어닝이 역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역전되는 사업부의 멀티플 자체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학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에비타 멀티플을 한 4배 정도 받고 있는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5배에서 20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고요. 태양광도 뭐 10배 초반 정도는 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닝 자체도 확실히 올라오고 그 어닝에 적용되는 멀티플 자체도 좀 올라오는 거라면 확실히 다운 사이클에서 밸류에이션 방어도 좀 더 될 거고요. 올라오는 사이클에서도 주가의 탄력도 자체가 좀 더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 섹터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S-오일, LG화학, 하나솔루션 이 정도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싱가포르 이제 컨퍼런스 갔다 온 걸로 이제 내용의 요약을 좀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이제 자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